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윤종록이고요. 한 3개월쯤 전에 박성주 차관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님 되셔서 박 차관님이 저한테 오다 내리면 저는 아주 꼼짝 못하고, 그래도 오늘 저녁 날짜를 3개월 전에 제가 잡아놓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설악산에서 무슨 사전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해서 가고 싶었는데 그때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오지 못해서 어떤 분들이 오늘 오실까 궁금해서 어제 제가 오늘 오디언스 명단을 한번 보자 했더니 보내왔더라고요. 명단을 봤더니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에서 뭔가 라이징하는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스트러글 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상당히 액티브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식사 시간 이후에 하는 강연은 저는 강연 준비를 안 합니다. 오늘 저녁도 식사 시간 끝나고 지금 저한테 시간이 할애됐죠? 그래서 오늘 강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강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때워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강연이 아니고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던, 저만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몇 개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 잠 안 자잖아요. 남이 경험했던 이야기 듣는 거 우리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칠판에 적어놓고 강의하는 것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강연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만 경험했던 이야기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저를 좀 소개해야 되겠죠? 이것도 큰 인연인데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52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2년 전에 1969년 7월 20일 날,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날입니다. 달 착륙.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이죠. 그때 제가 KBS에서 중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발사 장면을 좀 봐야 되겠는데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우리 반에 텔레비전을 가진 애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를 꼬드겨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중계를 하는데, TV는 되게 안방에 있잖아요.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친구를 꼬드겨가지고 부모님 좀 다른 데 가시라고 그러고 친구랑 같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꼬박 봤어요. 그때 정말 놀랍게도 69년이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근데 세상에 미국 나사에 한국분이 젊은 청년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KBS 옆에서 도움말을 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청년 이름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조경철 박사. 기억나시죠? 이분이 옆에서 도움말을 주고 계셨어요. 저는 귀를 쫑긋하고 세상에 나사에 한국분이 계시다니 얼마나 제가 흥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 아폴로 11호 한 30m 되는 거대한 아폴로 11호죠. 그 꼭대기에 캡슐에 3명이 앉아 있는데 그 캡슐 안에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컴퓨터가 실려 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컴퓨터가 지상에 있는 나사 본부에 있고, 이 두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8일 동안 달나라의 고요의 바다에 도착해서 지구 태평양에 귀환할 때까지 8일 동안의 모든 여정이 요새로 말하면 자율주행으로 한다 이런 얘기. 그때 자율주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제 느낌에는 암스트롱은 옆에서 계기판만 들여다보고 두 컴퓨터가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컴퓨터가 서로 교신을 하면서 정확하게 달 뒷면에 있던 고요의 바다에 도착해서 다시 이륙해서 태평양 가운데 뚝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때 컴퓨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있나? 야,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3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공간을 서로 교신을 한단 말이야. 저는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52년 흘렀죠. 현재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는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었던 컴퓨터, 그 당시에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컴퓨터에 10만 배나 되는 컴퓨터를 여러분 호주머니에 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갤럭시 21 개비했어요. 안에 300기가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그 당시 아폴로 11호에 탑재됐던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78K. K 다음에 메가고 메가 다음에 기가죠. 네. 여러분 그 당시 아폴로 11호에 탑재됐던 컴퓨터 10만 대나 되는 컴퓨터를 여러분 호주머니에 담고 계세요. 저는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선 없이 통신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대학을 들어갈 때 항공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는 선 연결해서 커뮤니케이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기술고시를 통해서 정부 사무관으로 임관했어요. 사무관 1년 하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제가 그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부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옛날에는 최신부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최신부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 최신부의 사무관으로 갔는데 1년 만에 군대를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최신부가 딱 2개로 쪼개져서 지금은 나머지 절반은 지금 KT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KT가 옛날에 한국전기통신공사 100% 정부 투자기관 한전처럼, 그러다가 KT로 분할이 되고 나서 제가 군대를 마치고 다시 복귀하러 갔더니 당무자가 복귀 신청하러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내 인사기록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벌써 잘렸나? 한참 당무자가 보더니 KT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T로 갔더니 거기에 인사기록 카드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1년간 공무원 사무관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 인사기록 카드가 정부 투자기관으로 넘어가서 KT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무관은 정부 투자기관 부장으로 수평 이동을 해줘요. 그래서 군대 마치고 KT로 복귀하면서 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가 26살이었습니다. KT 부장으로 발령받아서 한 번 승진하면 국장 되죠. 2번 승진하면 상무가 돼버려요. 상무 되면 사표 내죠. 저는 어떻게 하면 승진을 천천히 할까? 온통 승진을 천천히 하는 데다가 모든 신경을 쏟았지만은 그러나 승진이 되죠. 그래서 상무가 되고 나니까 금방 전무가 돼요. 전무 되고 나니까 금방 부사장이 되고, 부사장 5명 중에 1명이 등기이사예요. 지금은 KT가 회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KT CEO가 사장이었어요. 사장 밑에 부사장이 5명 있는데 5명 부사장 중에서 제가 선임 부사장이 돼서 등기이사가 되버려요. KT는 정부 지분이 100%였는데 지금은 다 팔고 정부 지분은 0%. 포항제철, 포스코나 국민은행처럼 정부 지분 다 팔고 외국인이 48%, 내국인이 52% 민영화 기업이죠. 그래서 이사회 11명 중에 3명이 상임이사, 8명은 사외이사예요. 사외이사가 훨씬 많으니까 사외이사가 CEO를 결정하죠. 저는 등기이사가 되고, 등기이사가 연임을 제가 3번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3번 하는 등기이사가 되니까 48살에 제가 등기이사가 됐어요. 수석부사장이 됐죠. 그래서 51세가 되니까 상임이사를 3번 연임하니까 4번 하라고 해도 못 하겠어요. 4명의 부사장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51세 때 KT CEO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KT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임원하다가 나오면 되게 자회사 사장 보내죠. 저는 자회사 사장 안 가겠다.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생 세컨드 라운드를 준비해야지 자회사 사장 안 가겠다 해서 미국 벨 연구소로 갔습니다.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 전화기를 발명해서 만든 연구소가 벨 연구소죠. 벨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연구소입니다. 노벨상 물리학상만 14개, 노벨 물리학상만 14개를 만든 연구소. 그 연구소장이 그 당시에 한국분이셨어요. 우리나라가 노벨 과학상 단 한 개도 못 만들었지만은 세계 최고의 노벨상을 많이 만든 벨 연구소의 수장은 일본 사람은 못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했어요. 그 양반 이름이 김종훈 박사라는 분이. 그분이 지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야당에서 벨 연구소는 미국 정부 기관 연구소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많이 하니까 미국의 앞잡이야 공격하는 바람에 취임도 안 하고 취임도 못하고 들어가 버렸죠. 김종훈 박사하고 저하고 오랜 지인입니다. 그래서 KT 그만두고 나가게 됐으니 자회사 사장 가라고 그러면 안 갈 테니 벨 연구소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다오. 그래서 벨 연구소에서 2년간 마치고 귀국을 했더니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를 제가 만들게 돼서 차관으로 가게 됐고, 제가 장관으로 김종훈 박사를 추천을 했고, 초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야당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가겠다 해서 가버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간 공무원 사무관, 마지막 2년간 차관 해서 양 끝은 공무원이지만 나머지는 주로 KT에 있었다. 제가 사무관 할 때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정이 얼마나 열악했느냐. 80년대 초반에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제가 백색 전화 하니까 여러분 하얀 색깔의 전화라는 뜻이 아니라 워낙 전화가 귀하니까 내가 소유하는 전화는 백색 전화, 나라에서 빌려 쓰는 전화는 청색 전화. 광주에서 백색 전화 한 대 확보하려면 그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을 팔아야 됐어요. 서울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때요? 전 세계에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지난 10년간 5번 1등했습니다. 5번. 그래서 현재 저는 전화기 한 대가 아파트 한 채 값일 때 사무관을 시작해서 세계에서 초고성방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로 만든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저는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에 대한 표지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겁니다. 표지 한 장을. 대단히 어려운 단어죠.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 파워를 기르자. 여러분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역사에서 배우셨죠? 그때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다를 멀리 나가면 어딘가는 낭떠러질 거야. 무서워서 감히 도전을 못했죠. 그런데 어느덧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죠. 끝까지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바다를 탐험하기 시작하죠. 자,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였죠. 처음에 스페인이, 처음에 포르투갈이, 그 다음에 스페인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마지막으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죠. 대항해 시대 500년 전에는 튼튼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였다.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습니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카톡 보냈죠? 사진도 몇 장 찍으셨죠? 또 이메일도 보셨죠? 네. 여러분이 만든 모든 데이터는 그냥 허술하게 창고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컴퓨터의 어느 공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한 달 동안 만들어낸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63빌딩 전체를 컴퓨터로 꽉 채우고 거기다 저장해야 될 만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가 열렸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자, 데이터라는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는 데이터의 바다를 자유자재로 건너갈 수 있는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다.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뭘까요? 대항해 시대의 배는 눈에 보이니까 알겠는데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중요한 배, 그것이 바로 AI라는 배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누가 더 튼튼하고 안전한 AI를 가졌느냐, 어느 기업이, 어느 나라가, 어느 학교가 더 튼튼하고 안전한 AI라는 배를 가졌느냐가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예요. 구글이 우리가 말로 내렸더니, 명령을 내렸더니 금방 알아듣는 툴을 만들어냈죠. 네, 구글이 탄탄하게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더 강한 AI, 더 지능적이고 똑똑한 AI를 가졌느냐, 이 게임에 접어들었어요. 자,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갈까요? 대항해 시대의 배는 처음에는 바람의 힘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의 힘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의 힘으로, 그런 힘은 다 알겠는데 데이터 대항해 시대를 운항하는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요? 전자가 하드 파워라면 전기, 바람, 후자는 AI라는 배는 소프트 파워로 움직인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힘이 소프트 파워다. 소프트 파워가 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한 장을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왔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는 어떤 힘이 필요할까? 하드 파워? No. 소프트 파워가 강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직장, 우리 사회 모두가 소프트 파워가 강한 사회, 강한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약한 나라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10분짜리 비디오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10분짜리 비디오 안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라는 회사가 소개가 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KBS 명견 난리 잘 아시죠? 네, 제가 거기 2번 출연했습니다. 한 번은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 파워, 오늘 한 얘기죠. 또 한 번은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1시간짜리 2개니까 120분이죠. 그 중에서 10분짜리 비디오를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소개가 되는데, GE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회사를 하나 차린 게 GE입니다. GE는 원래 가전제품 회사였어요. TV, 세탁기, 냉장고. 근데 세계 1등, 2등 가전업체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GE가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GE의 가전회사를 중국 하이얼에다가 다 팔아넘기고, GE가 여러 가지 다른 거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어요. 여러분 엔진 이렇게 내려다보면 GE 핀빛에 대문자로 써져 있죠. 과거에는 엔진을 만들어서 보잉사에다가 1000만 불에 팔고 손 털고 왔는데, 지금 GE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엔진 안에다가 250개 센서를 박아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체온계, 혈압계, 맥박계 250개를 박아놨어요. 파일로트가 시동을 딱 거는 순간에 엔진이 돌아가면서 250개의 센서가 이 엔진이 건강한지 안 한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GE 본사로 다 보내와요. 전 세계 비행기에서. GE 본사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1년 365일 건강 데이터가 오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는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은 이 비행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를 해줘요. 비행기가 애프터 서비스 되면 큰일 나죠. 그 대신에 1000만 불에 원샷에 팔고 오는 게 아니라 매월 50만 불씩 수명을 다 할 때까지 라이프롱 서비스 차지를 받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 데이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시고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이겠습니다. 울산에 불이 꺼지고 있다.
얼마 전 만난 울산 시장의 말입니다. 국내 대표 제조업체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불황을 몰랐던 울산이 현재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조선해양은 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전년 대비 7%나 감소했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더 찾아봤습니다. 2014년 산업별 매출액 증감률인데요. 유일하게 제조업만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조업은 더 싸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좋은 원료와 기술력,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밖의 기업들이 우리와 다른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려는 대담한 시도를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130년 전통 제조기업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사입니다. 지금 GE의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라몬. GE는 2011년 소프트웨어 센터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GE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GE. GE 항공 엔진 데이터에 부착된 센서는 24시간 데이터를 전송한다. GE 항공운항센터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행기 조종 방법을 제안하고 엔진 유지, 보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Unexpected downtime in the aviation industry costs airlines $45 million a day. So the more we can understand how these new engines are operating in real time, the more we can understand and predict when certain maintenance procedures are required. GE의 가스 터빈 공장, 축구장 400개를 합쳐놓은 크기다. 이곳에서 화력발전소의 심장인 가스 터빈이 만들어진다. 마지막 공정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선을 연결해 250개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GE의 가스 터빈은 전 세계 만여 곳의 발전소에서 사용 중인데 가동 중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 모니터 센터로 전해져 장비의 오류를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GE는 데이터 서비스로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 So we look at the services business inside GE. Having a profitable service business is about having that data. And so all the different divisions are using that M&D data. Collectively, if you look at GE Power, 3/4 of the profit in GE Power comes from the services business. So 75% of GE Power's profit is coming from services, which is highly dependent upon having that data to make the right decision. 에디슨의 전기 조명 회사에서 시작해 100여 년간 미국 제조업을 이끌었던 GE는 산업 현장 전반에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과감하게 결합시켜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산업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2014년 GE는 산업 인터넷 서비스로 1조 2천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 So our aspiration is to be a digital industrial company.
We're about $6 billion in software today. We'd like to grow that 20% and be a $10 billion software company by 2020. But we're a company that needs to be based in software to be successful in the future.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다. 전통 제조업체 GE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가스터빈을 만드는 GE 파워의 경우에 매출액의 75%가 제품 판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 즉 제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에서 나온다니 GE는 이미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을 통한 기계적인 혁명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 생산의 시작.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로 볼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를 통한 지능형 제품과 지능형 공장의 탄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조금 낯설어서 이해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3차는 컴퓨터 파워고 4차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네. 그게 그거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3차 산업혁명까지의 컴퓨터는 생산, 그리고 소비, 그리고 유통, 이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생산하는 방식과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 자체가 진흥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역량이 정말 풍부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IT 강국인데 그리고 4차 산업은 그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가 연결되는 지점이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뒤처져 버린 걸까요? 근데 IT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IT 하면은 우선은 네트워크를 잘 갖추는 것. 도로로 따진다면 고속도로를 잘 닦는 것. 그런데 고속도로만 잘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양한 물건을 싣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IT는 도로를 잘 닦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위에 달리는 차량, 거기에 담겨있는 물건,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까 제가 소프트 파워라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많이 개발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 이게 저는 4차 산업에서 필요한 힘이다. 전기, 이런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 저는 이것을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의적 교육에 대한 그 원장님의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과를 서로 맞바꿨습니다.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한 개씩 갔죠?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네, 2개씩 갔죠? 바로 이겁니다. 자,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 토론입니다. 자,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교환하면 되겠죠? 교환하는 수단이 뭘까?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방청객들처럼 토론과 질문이 활발한 사회, 토론과 질문이 열려있는 가정, 토론과 질문을 격려하는 교육. 총과 총알만 가지고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필요하죠. 이제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좋은 총과 총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좀 뻔뻔하고 당돌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너무 위계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방아쇠를 당기는 힘,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10분간만 발표했지만은 요즘에 TV 다시 보기 어렵지 않죠? 네. VOD. 혹시 여러분 KBS에 들어가서 교양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은 명견 널리 나오면은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쳐보시면은 여기는 GE 하나만 소개해놨지만은 여러 회사를 소개해놨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군. 소프트파워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군.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분짜리 비디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기억의 반대가 뭐죠? 망각. 네, 망각. 10년 전에 89살 잡수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입니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망각입니다 라고 했더니 10년 전에 그 89살 잡수신 할아버지 살아계신다면 99살 됐겠죠? 95살 때 서거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당장 되물었습니다.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그 89살 잡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이리 가보는 것.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합니다. 네, 저는 기억의 반대가 망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 상상이 맞아요.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을 할래? 아니야.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여행을 할래. 저는 그 순간 그 할아버지를 인생의 구루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인생의 구루를 오늘 만났구나.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했더니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현직 대통령이셨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었어요. 그 바쁘신 양반이 저를 왜 불렀을까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21세기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을 이스라엘에서 발간을 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보고 야 21세기 이스라엘의 경제 기적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 해서 미국 벨 연구소에서 원서를 구해다가 우리말로 창업국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창업국가라는 책을 번역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이네. 이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을 우리말로 창업국가 이게 21세기 이스라엘의 경제 기적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우리나라가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원저자가 이 책을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13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13개 언어니까 나라로 따지면 100여 개 나라가 넘겠죠? 그 모든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국가 홍보가 전 세계에 자동으로 끝났죠? 그래서 바쁘신 페레스 대통령께서 맨 먼저 한글로 번역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쾌거를 이루었으니 그 양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초청해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아직 비서가 차를 내오기도 전에 저한테 해주신 질문이 바로 이거. 기억의 반대가 뭡니까? 망각입니다.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면 나는 상상이야. 왜?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보다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거. 그러면서 페레스 대통령께서 나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상상하기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 X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두 번째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세 번째 Z축, 저 심오한 네모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네모가 뭘까요? 깊은 바다, 높은 우주, 심오한 네모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해라. 1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일어났죠? 네. 그동안의 백신은 7년 이내에 만들어진 예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1년도 안 돼서 백신 나왔죠? 네, 백신 만드는 세 회사의 주역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파이저는 아예 CEO가 유대인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헝가리에 살던 유대인이 미국에 건너와서 mRNA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연구를 해서 mRNA를 통해서 백신 만들었죠. 이스라엘은 이미 백신 접종이 다 끝났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저항이 일어나서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죠. 미국이 의과대학 수가 이스라엘보다 30배나 많아요. 30배나. 그런데 이스라엘 한 나라에 당에 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테크니온 우리나라 카이스트예요. 테크니온에다가 의대를 집어넣을까 말까. 우리는 말하면 카이스트에다 의대를 집어넣을까 말까. 5년간 싸워요. 집어넣어야 돼. 안 돼. 공과대학인데 무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의대를 하나 집어넣자. 대신에 이 이스라엘의 카이스트 의대는 의사 약사 만드는 의대가 아니야. 100% 여기 출신들은 의사 약사 하는 거 아니야. 사이언스 하는 의사 약사야. 옷을 박아놨어요.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의대는 약대는 의사 약사 단 한 명도 안 갑니다. 100% 사이언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생명과학 벤처를 완전히 석권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10년 전에 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와 심오한 생명 이 세 가지는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 이 세 가지만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단 반발자국이라도 앞서야 돼. 그분의 말씀이 기억하지 말고 상상해라. 왜 과거를 데려다보냐. 앞으로 갈 일도 바쁜데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2016년에 서거하셨습니다. 서거하시기 직전에 이분이 자서전을 하나 만든 게 바로 여기 있는 No Room for Small Dreams라는 자서전이 돌아가시기 15일 전에 발표가 됐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즉각 사다가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은 거의 70년간 공무원 생활한 세계 유일한 공무원입니다. 20대 초반에 초대 이스라엘 수상의 비서,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우리나라 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20대 초반의 젊은 비서가 65년간 장관을 10번, 수상을 3번,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을 하시고 93살까지 대통령을 하시고 95살에 서거하셨어요. 이분의 이 책을 읽어보면은 리더십이란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조직도 현재 리더십이 중요한 이슈로 돼 있죠? 저분의 책을 보면은 이 책 선택하셨어요. 네, 이 책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걸 제가 번역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공무원을 가장 많이 오랫동안 하신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 20대 초반에 초대 수상의 비서, 우리로 말하면 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20대 초반의 비서가 장관을 10번 하고 수상을 3번이나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다면은 여러분은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유명하신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이스라엘의 국부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의 반대는 감각이 아니야. 상상이야. 왜 과거로의 기억을 하려고 하니? 아직 안 가본 미래로의 상상을 더 많이 해야지.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 맥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저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Zero to One. 0을 1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읽힌 경영서적 15권 중에 이 책이 포함됩니다. 이 책은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인데 깨알같은 글씨에 딱
그래프 하나 나와요. 이 그래프 하나 빼고 나머지는 깨알 같은 글씨예요. 아주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그래프 하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200페이지짜리 저 유명한 책 다 읽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설명할 겁니다. 자, X축, Y축 가운데 함수가 없죠? 수학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을 N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보다 훨씬 더 좋게 N으로 확장하는 것, 수평적 확장이라고 표현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드니까 삼성이 즉각 반격해서 뭐 만들었어요? 갤럭시 만들었죠? 현재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아시죠? 심지어 작년 10월에는 미국에서조차 갤럭시가 아이폰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X축에 반하는 세계 넘버 원이에요. 그러나 X축의 단점은 뭐예요? 누군가가 일을 만들어 내놔야 돼요. 누군가가 일만 만들어 놓으면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건 세계 넘버 원 우리나라. 근데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이제 X축 경제는 끝나가고 있어. 대신에 Y축으로 눈을 돌려봐. Y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을 1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이 제로 투 원이에요. 이제 X축 그만하고 Y축 좀 잘해봐. 이게 제로 투 원이에요. 0이 뭘까요? 0. Nothing. 여러분 직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상상, 아까 페레스 대통령이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라고 했죠. 여러분 직원들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상상은 아직은 0입니다. 그 상상을 끄집어내서 혁신, 이노베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1이 되는 거예요. 피터 틸은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imagination to innovation. 0이라는 상상을 1이라는 혁신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vertical innovation이라고 해요. horizontal expansion, 수평적 확장에서 수직적 진보, vertical innovation. 제가 서울 올림픽 아파트 가락시장 앞에 있는 거요. 20년째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 그 아파트를 이사간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호주 멜버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KT에서 이 비즈니스 본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호주 멜버른에 출장을 가서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데 바다가 내려다보는 멋진 언덕 위에 올림픽 아파트가 딱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올림픽 아파트로 이사가 바로 다음날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그 올림픽 아파트의 엠블럼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저는 그때 이 생각했어요. 이 올림픽 아파트의 어느 가정이 이번 여름방학 때 가족을 데리고 서울을 여행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혹시 있다면 나도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가족을 데리고 호주 멜버른에서 한 달간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방을 서로 바꿔서 20년 전에 그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생각으로 그쳐버렸어요. 0을 0으로 제로 투 제로였어요. 근데 세상에 저보다 10년 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세 젊은이가 있어요. 이 세 젊은이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0을 에어비앤비라는 완으로 바꿔버렸어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가 단 한 개라도 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No. 방 한 개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 현재 시가총액이 전 세계 10만 개 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 더하기 8만 개 룸을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탈탈 털어야 단 한 개의 룸도 갖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돈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했던 상상을 10년 전에 그 세 젊은이는 에어비앤비로 만들어서 저는 제로 투 제로였는데 이 친구는 제로 투 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버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불법이죠? 네. 우버는 현재 13살 된 이상. 13살. 현재 우버 시가총액이 얼마냐? 1년에 자동차를 2,500만 대를 만드는 미국의 GM, 1년에 1,000만 대를 만드는 일본의 토요타, 이 두 회사의 주식을 탈탈 털어야 13년 된 우버와 돈이. 우버가 단 한 대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No. 그럼 우버가 단 한 대라도 자동차를 만듭니까? No. 우버는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과
자동차가 남아도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예요. 플랫폼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이쯤 되면은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X축이 아니라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Y축 경제로 턴하고 있다. 세계 1등부터 20등까지 기업을 뽑아봤더니 딱 한 개 기업만이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존슨 앤 존슨 아시죠? 존슨 앤 존슨 하나가 X축이고 나머지 19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경제예요. 자, 아까 우버 어떤 상상을 만들었을까요? 혁신으로. 오늘 다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오셨죠? 여러분 자동차의 96% 시간은 주차장에 거의 파킹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는 시간은 단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천만 원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죠. 영어로 자가용을 뭐라고 그래요? My car라고 안 그래. My own car라고 그래. 여러분은 96%를 주차장에다 모셔놓고 있면서 자동차를 own하고 계세요. 저희 딸내미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데 아파트에 5,000대짜리 살고 계약을 하면서 그러고들어요. 주인이. 자동차가 몇 대이죠? 2대입니다. 그래요? 5,000불을 월 5,000불 더하기 600불 곱하기 1,200불을 별도로 지불해야 돼요. 자동차가 2대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파트 사면 주차장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다 코스트예요. 왜 우리가 바보처럼 94%, 96% 시간을 주차장에다 거의 모셔놓으면서 월 1,200불을 내니? 바보처럼? 그 상상 하나로 만든 게 우버. 이쯤 되면은 이매지네이션, 상상을 원료로 삼아서 혁신을 만드는 경제가 Y축에 다 포진되어 있군. 자, 세계 1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중국의 1등 회사가 중국 석유에서 지금은 알리바바로 바뀌었죠. 내가 얘기한 이 회사들이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들입니까? No. 이매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꾼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을 쫙 뽑아봤더니 시가총액 9개가 X축에 놓여있어요. 딱 한 개가 Y축이에요. 네이버. 나머지 9개는 X축. 전 세계 1등부터 20등까지는 19개가 Y축이고 딱 한 개 존슨 앤 존슨이 X축인데,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X축에서 이제 Y축으로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란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살도 많고 말도 많았죠? 특히 최모 씨 때문에 창조경제 창자도 꺼내기가 불편하시죠? 최모 씨가 누군지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창조경제가 이름이 좋아서 창조경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끼던 길에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X축에 매몰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전부 Y축으로 넘어가고 있더라. 우리나라 경제 X축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은 X축 잘해야 되지만은 Y축을 훨씬 더 잘해야 되겠다. 영을 일로 만든 걸 뭐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나 100을 200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창조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X축 잘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될 것은 Y축이다. Y축의 원료는 뭐예요? 이매지네이션. 아까 페레스 대통령이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라고 했죠? 상상이라는 이매지네이션을 원료로 삼아서 이노베이션, 혁신 만드는 걸 잘하는 경제. 이게 사실 창조경제예요. 창조경제 하니까 1년 만에 일자리 얼마나 나왔니? 2년 만에 얼마나 나왔니? 3년 만에 얼마나 나왔니? 자, X축 체질을 Y축으로 바꾸는데 1년 안에 됩니까? 모든 교육과 문화와 제도와 금융이 X축에 오리엔티드 돼 있는데 체질을 Y축으로 소설이 바꾸자라고 했는데 그게 창조경제인데 1년 만에 일자리 얼마야? 2년 만에 얼마나 늘었어? 제가 정부를 탓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창조경제의 근본 틀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창조경제는 한두 가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육, 문화, 제도, 금융이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고 전부가 다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팔리시가 아니라 패러다임. 우리나라가 한번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돼요. 찔끔 이거 뭐 하나 개선하고 여기서 찔끔 개선하고 뭐 하나 찔끔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팔리시가 아니라 전체가 한번 완전히 X축 중심에서 Y축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 패러다임 전환의 모델이 어느 나라냐? 저는 이스라엘이다. 2005년에 이스라엘 부총리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 열흘간 다녀오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세기에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이 바로 이런 모델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KT 마치고 미국 앨연구소에서 아까 얘기한 이 창업국가 책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리고 페레스 대통령을 만나면서 또 페레스 대통령이 남긴 자서전을 제가 또 번역하면서 저는 아하,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충청남북도만한 면적에 인구는 800만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 나스닥에서 미국 장으로 가장 많은 상장사를 그 조그마한 나라가 만들었는가. 그래서 책 제목이 창업국가잖아. 스타트업 네이션이. 여기에서 우리나라 경제 힌트를 얻어야 된다. 지난 50년간은 X축 잘해서 우리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Y축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X축은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하드 파워가 필요해요. 전기, 전기와 같은. 그러나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데 불을 떼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Y축은 하드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Y축 잘하려면 소프트 파워가 필요해요. 소프트 파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얘기 아니면 잘 안 듣죠? 근데 여러분 피터 틸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피터 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8명이서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미국 이베이에서 이 회사를 16억 달러에 M&A를 해요. 1인당 2억 달러씩 받았죠? 2,400억. 저 같으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요트 하나 사서 시중에는 마음껏 누빌 것도 하는데 밑에 있는 세 친구가 다시 창업에 도전해서 그 돈으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혹시 못 사시잖아요.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어요? 구글에다가. 얼마에? 5조 원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친구 모르면 간첩이죠? 테슬라 만든 친구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네, 이런 사람들이. 이 피터 틸은 2억 달러를 받아서 그중에 1억 달러를 페이스북에다 몰빵을 해버렸어요. 페이스북이 막 탄생했을 때 1억 달러를 투자했으니 지분을 엄청나게 받았죠? 억만장자예요. 이 억만장자인 피터 틸이 쓴 책이 아까 얘기한 제로 투어리예요. 피터 틸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좌를 했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를 듣고 뇌물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제로 투어리입니다. 그 피터 틸이 한 얘기가 이제 X축 경제가 아니라 Y축 잘해야 돼. X축의 원료는 자원이고 자원을 제품으로 만드는 거라면 Y축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페레스 대통령이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라고 했죠. 이제는 좋은 상상이 필요한 시기야. Y축의 원료니까. 퀴즈 하나 더 낼까요? 답이 뭘까요? 바닷물 1톤을 먹는 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 1톤이면 1000리터죠? 우리 인간이 50kg이라고 했을 때 20명 무게죠? 답이 뭘까요? 네, 바닷물 끓여서 수증기 냉각하면 되겠죠? 기름값이 100불 이상 들어가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생물 시간에 배우죠? 삼투압. 거꾸로 하면 역삼투압이죠? 역삼투압이라는 생화학적인 기술을 살짝 섞었더니 세상에 바닷물 1톤을 먹는 물로 바꾸는데 52센트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생수병 하나가 600원 하죠? 네, 한 52센트 합니다. 생수병 하나 값에 전기료를 부담하면은 바닷물 1톤이 뚝딱 인물로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소중한 기술입니까? 이 기술 하나가 1970년대 1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 살립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비가 얼마나 내린단 말이야?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430mm. 사막기후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400mm밖에 안 내린다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물 관리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1년에 필요한 물의 양이 6억 톤이에요. 그 중에 5억 톤을 지중해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밀어 올려요. 거의 80% 이상이죠. 네. 이스라엘 아이들한테 마이크 딱 갖다 대고 얘야 강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니? 라고 물어보면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강이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서슴없이 얘기해요. 강이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간대요. 이 기술 하나가 1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 살려. 이게 70년. 80년대 1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기술이 뭐냐? 원자력 안전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라늄에다가 핵에다가 중성자를 강하게 때리면 핵이 분열되면서 질량 감소가 일어나고 문제는 중성자가 여러 개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오면 옆에 핵을 또 건드려요.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건드려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0.1초도 안 돼서 터져버려요. 폭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야, 이 많은 에너지를 2년, 3년, 4년 서서히 폭발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게 원자력 안전 기술이에요. 중성자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하나만 빼고 다 흡수해버리자. 순간적으로 중수에다 집어넣어서 제어봉으로 금방 흡수해버리자. 1년, 2년, 3년 서서히 폭발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80%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졌어요. 누구의 특허로? 이스라엘의 특허로. 1990년대 10년간 앞으로 뭘로 먹고 살까?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해서 개발한 게 인터넷 보안 기술입니다. 90년대는 인터넷은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연구소끼리만 썼어요. 일반인들은 안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벌써 앞으로 이 꼴을 보니 전 세계에 있을 것 같아. 또 인터넷 목을 잡는 기술이 뭘까? 아, 인터넷은 보안 기술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술이야. 여러분이 보안이 안 걸려 있다면 여러분 은행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물건도 못 사요. 인터넷은 보안 기술이 뭐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수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보안 기술을 개발해서 파이어월을 만듭니다. 체크포인트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회사에 파이어월 다 설치되어 있죠? 이 파이어월 전체가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에서 나온 특허로 만들어진 파이어월이에요. 2000년대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 아까 얘기했죠? 카이스트 안에다가 생명학과를 넣어가지고 현재는 생명과학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이스라엘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역시 Y축을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창업국가라는 책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지금 계속 거꾸로지고 있죠. 이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선택은 두 가지. 혁명에 가담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혁명이 성공하면 가담한 자에게는 대박, 반대한 자에게는 쪽박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 2, 3차 산업혁명은 X축 잘하자는 캠페인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숫자가 3 다음 4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요. 4차 산업혁명도 X축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4차 산업혁명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기는 하드 파워가 필요하지만 저쪽은 하드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가 도대체 뭘까? 그동안 뜸을 너무 많이 들였죠? 소프트파워 6가지 적어놔봤으면 뭐 별건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다 아는 거네. 그러나 여러분 조직 우리 사회가 이 6가지에 얼마나 톨러런스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6가지는 다 아니까 놔두고 맨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 아까 20년 전에 에어비앤비를 만든 그 세 친구, 저는 20년 전에 상상으로 그쳐버렸지만 10년 전에 에어비앤비를 만든 이 세 친구는 소프트웨어 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방을 서로 바꾸면 좋겠네 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 친구는 그
그걸 가지고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냈죠.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혁신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차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천청사에 있어서 취임을 했습니다. 장관이 아직 청문회가 안 끝나서 제가 먼저 취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될 일 넘버 원,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든 게임에 중독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꿔버리자.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가서 첫 신국장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다가 똑똑똑 우리 아이들 초, 중, 고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합시다. 교육부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너네들이 도대체 교육에 대해서 뭘 아니? 이거 하면 강남에 또 사교육 생기고 학부모들 호주머니 다 털어가니까 안 돼. 1년이 흘러버렸어요. 2013년 12월이 됐어요. 12월 3일 날 KBS 9시 뉴스에 오바마 뉴스가 나옵니다. 오바마가 초등학교 아이들 8명 대학원에 불러 모아놓고 피자 파티를 하면서 오바마가 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들아, 앞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가르칠 때는 열심히 배워서 이제 남이 만든 게임 그만하고 너네들이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지 않으렴? 제가 한 얘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출근했더니 우리 신국장들이 제 방에 득달같이 와서 이렇게 처관님 방에 혹시 도청장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3월달에 한 얘기를 어제 오바마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조금 기다렸더니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부 차관한테서. 차관님, 지난 3월달에 했던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내가 얘기할 때는 얘네들이 교육에 도대체 뭐라니 했던 사람들이 오바마가 했다고 그 뒷달같이 줬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영국,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했죠. 우리나라 2018년에 중고등학교, 2019년에 초등학교 포함 현재 초, 중, 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늘어서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 지원 예산을 탈탈 긁어 모아서 197개 대학 중에서 매년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5개씩 선발을 해서 35개 대학이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제분 대학 보낼 때 이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인지 아닌지 정도는 여러분이 학부모로서 알고 보내야 돼요. A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만 가르쳐서 내보냈는데 B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 같이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A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한가 봤더니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어요. B라는 대학 출신은 세상에 문제 출신인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놨더니 바이올린 장치가 간단한 AI 장치를 붙여놨습니다. 이 AI가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무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더니 AI가 두세 소절을 듣더니 비발디 사계 이렇게 제 2악장이고 금방 알아요.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피아노 반주를 제가 딱 끌고 나는 바이올린만 연주할 뿐인데 피아노 반주가 같이 따라와요. 내가 신이 나서 바이올린을 좀 빨리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도 빨리 따라와요. 세상에 문제 출신인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놨더니 이런 일을 해요. 상상한 것을 구현해내는 힘을 갖는 거죠. 제가 에어비앤비를 소프트웨어 도사였다면 제가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쏟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3, 4년 후가 되면 여러분 신입사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소프트웨어를 떡 주무르듯이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상상,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여러분 신입사원들 몇 명 그룹 딱 지어서 야, 이 아이디어 3개월 만에 시간 줄 테니 만들어 와봐. 애들이 뚝딱뚝딱 만들어. 이제는 소프트 파워 이 6가지가 여러분 회사 안에, 가정 안에, 학교 안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소프트 파워가 강한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시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8시가 57분이죠? 저 시계 보고 있는데 6시 좀 넘어도 되겠습니까? 네. 8시 15분 정도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모르는 회사 하나도 없죠?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죠? 자, 이 회사들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구글,
구글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4살입니다. 구글의 나이가 24살. 24년 전에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전 세계에 인터넷 완전히 석권한 회사가 있었어요. 야후. 아시죠? 야후가 전 세계를 완전히 석권했을 때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현재 24년 흘렀죠? 야후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구글 시가총액 1.4조 달러. 전 세계 1조 달러 이상 되는 회사가 4회사가 있는데 구글이 1.4조 3등입니다. 자, 구글이 노벨상을 한 10개 만들어냈습니까? No. 구글이 만든 새로운 기술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24년 전에 구글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연구소를 하나 해외에다 갖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 연구원 요엘 마르크라는 아줌마 연구원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토해냈지.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 검색창에다가 NY만 치면 C가 알아서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나는 NY만 쳤는데 C가 막 서제스트 하는 거야. 그래 맞아 하고 탁 클릭하면 뉴욕 양키즈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그 40살도 넘은 아줌마의 아이디어가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6명이 6개월간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을 만듭니다. 구글 서제스트가 나오면서 야후가 시도를 하고 24년 만에 1조 4천억 달러의 회사로 만들어지죠. 자, 멀리 갈 것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 네이버는 구글보다 한 살 많아요. 몇 살이에요? 25살이죠? 네, 현재 네이버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KT 2개를 합하고 SK텔레콤을 합쳐야 분당에 32층짜리 빌딩 하나 덜렁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현재 똔똔입니다. 제가 KT에서 요새로만한 부회장까지 했죠. 저는 KT를 너무나 잘 알죠. KT는 전국에 450개의 노른자위 땅에 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이 7m 이상 되는 모든 도로 밑에 광 케이블 다발을 묻어놨습니다. 광 케이블 한 가닥은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요. 그 한 가닥에서 3만 명이 동시에 통화를 합니다. 그 광 케이블 다발을 7m 이상 되는 모든 도로 밑에 묻어놨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하까지 광 케이블이 와 있어요. 지하실 어느 구석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빛을 전기로 바꾸는 간단한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집까지만 구리선이고 나머지 100% 우리나라 광 케이블. 하늘에 몽화위성이 2개나 떠 있고요. 바닷속 10만 킬로미터. 달나라까지 가는 거리의 3분의 1이죠. 바닷속 10만 킬로미터의 해저 광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탁 클릭하면은 뉴욕, 일본, 중국 데이터가 우리나라 국내보다 더 빨리 뜨죠? 그게 KT가 깔아놓은 광 케이블 때문에 SK텔레콤, LG플러스 전부 그거 빌려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근데 세상에 분당에 32층짜리 빌딩 하나 덜렁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방금 얘기한 KT를 2개를 타고 SK텔레콤까지 3회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커버했죠. 자, 네이버가 노벨상은 고사하고 거대한 과학기술 단 1개라도 만들어냈습니까? No. 네이버에 근무하던 40도 안 된 젊은 팀장의 아이디어, 지식인 아시죠? 왜 500명의 전문가가 10년 거쳐서 백과사전을 만듭니까? 과거처럼? 5,100만 명이 에브리데이, 리얼타임으로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이 좀 어려운 질문하면 얼른 지식인 가서 답변해 주시죠. 그 지식인이 나오면서 불과 25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Y축 회사가 되죠. 0에서 1로 만든 회사가 되죠. 자, 인텔. 여러분 노트북이 삼성이 만들었건 LG가 만들었건 그 안에는 인텔 인사이드라고 적혀있죠. 왜? 삼성 LG는 몸뚱아리만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간 핵심 브레인은 전부 인텔 거를 써요. 몸뚱아리만 다르지 브레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라고 자랑스럽게 적어놨죠. 인텔 창업자 2사람 중에 한 명이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 이게 뭡니까? 이 손톱만한 칩이 1년 반마다 속도와 용량이 꼬박꼬박 2배씩 늘어날 겁니다. 라고 약속해놨어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년 반 사이에 2배, 4배, 8, 16, 32, 64, 128 늘어나죠. 2004년에 인텔 8088 이런 칩이 나와요. 최초로 PC다운 PC를 386부터 쳐줘요. 그 이전을 PC를 안 쳐줘요. 이 386 PC에다가 핵심 칩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인텔 8088이에요. 이 칩 하나가 386 PC 전체를 구동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래서 2005년에 속도를 2배를 높여서 8088을 8098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워낙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아무리 2배로 올리려고 해도 열이 나서 칩이 타버려요. 우리 아이들 공부방에서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할 때 이마 한번 손 대보세요. 뜨끈뜨끈하죠? 8088에서 칩이 타버려요. 그래서 모의 법칙이 수답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인텔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군. 주가가 폭락해버리죠. 150불 하던 것이 5불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2005년에 인텔이 파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05년 당시에 인텔이 해외에 유일하게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부산항이라고 하는 하이파에 있는 연구소에서 미국 산타클라라 본사에서 이 문제 해결 못해서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자. 10명이 팀을 짭니다. 우리 같으면 10명 다 반도체 전문가로 팀을 짜겠죠? 유대인들은 달라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5명은 반도체 전문가, 나머지는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사람을 섞어놔. 그 중에 트럭 운전사가 한 명 끼어들어가. 아니 반도체 관련 문제 때문에 지금 팀이 짜여있는데 트럭 운전사가 끼어들어가요. 1시간 동안 회의를 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논문을 뒤져가지고 이런 재료, 이런 설계 방법 요리 좀 달라더라. 비전문가들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회의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트럭 운전사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혼자 춤을 췄대. 에이 바보 같은 녀석들. 자꾸 엑셀 태그만 밟아가지고 자동차를 빨리 가려고 할 때 엔진이 과열돼서 타버리니까 기아박스 하나 건너면 될걸. 우리 같으면 우선 트럭 운전사를 거기다가 참여시키지도 않았겠죠? 트럭 운전사가 참여했다 한들 트럭 운전사 얘기가 귀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반도체 관련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다. 이질적인 걸 의도적으로 섞어봐요. 그리고 일부러 귀를 쫑긋하고 들어봐요. 야, 우리가 왜 그 생각 못했지? 트럭 운전사 눈에는 엑셀 페달만 계속 밟아서 자동차를 빨리 가니까 열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왔는데 이 녀석들 기어박스 넣을 생각은 하고 악셀 페달을 계속 밟아가니까 이야 2단계야 만들자. 2단계야 만듭니다. 물론 쇠를 깎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겠죠. 논리적인 2단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듀얼 코어, 듀얼이라는 뜻이 2단 뜻이죠. 1단 기아의 파워로 노트북을 구동을 하고 2단 기아의 엑스트라 파워로 와이파이를 작동해요. 지금은 와이파이 안 되는 기기가 거의 없죠. 2005년에 최초로 와이파이를 탑재한 노트북이 짠 하고 나와요. 이 노트북은 당연히 선 없이 인터넷과 연결되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선 없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노트북이 나왔단 말이야? 그 노트북이 브랜드가 문드라서 세계 최초로 듀얼 코어 2단 기아를 장착한 노트북 센트리노란 노트북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최초로 2단 기아. 자 2단 기아 나왔으니까 3단 기아 나와야겠죠. 트리플 코어. 트리플이 3이라는 뜻이잖아요. 4단 기아, 쿼드 코어. 쿼드가 4라는 뜻이잖아요. 현재 기아 박스가 몇 단 기아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16단 기아까지 올라갔어요. 무의 법칙은 2005년에 수락됐지만은 트럭 운전사의 간단한 상상력이 출발점이 돼서 16단 기아까지 올라왔어요. 2005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기업이 매출액은 삼성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영업이익은 삼성의 3배나 되는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대한 모빌상으로 이 회사가 성공했습니까? 간단한 상상력. 상상력이라는 씨앗이
과학기술의 힘을 받아서 소프트 파워의 힘을 받아서 혁신으로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이,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하드 파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중심의 사회, X축이 아니라 Y축을 훨씬 더 잘하는 회사로 거듭나야 된다. 아까 미국의 GE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살짝 섞었더니 현재 GE는 항공기를 원샷에 팔고 오는 회사가 아니라 평생 수명을 다할 때까지 서비스를 파는 회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원료에다가 상상력을 같이 섞었더니 그냥 제품이 아니라 이노버티브한 제품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X축만 가던 사람들이 Y축을 살짝 섞었더니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회사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회사들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한 2시간 정도 됩니다만은 이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엔진 튼튼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엔진 튼튼하면 다 합니까? 차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워야 되죠? 이 두 개면 다 합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해야 됩니다. 이 세 개면 다 합니까? 로드 컨디션이 엉망인데 길이 잘 닦여야 됩니다. 네 개면 다 합니까? 신호 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의 속도가 이 5개의 합이 아니라 곱이라는 겁니다.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이면 자동차의 속도는 곱이니까 0이에요. 0.1 아니에요. 0이에요.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인 것보다는 차라리 5개 다가 0.5인 게 더 나아요. 뭘 의미합니까? 전체 시스템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 둘 바꿔가지고 절대 안 돼요. 5개가 동시에 바뀌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저는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이제 한두 개의 정책 가지고 생색내고 반짝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늦더라도 다음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X축 경제, X축 사회를 Y축 사회로 바꾸자라는 컨센서스를 먼저 이룩하는 긴 호흡으로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상하게 흔히 단어 하나 나왔죠? 이 단어는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앞에 C가 나오면 발음을 안 해요.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발음이 조금 쉬워지죠? C를 발음 안 하니까. 후츠파.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둘째 주를 미워합니다. 달력이 딱 나오면 저는 10월 둘째 주를 일주일치를 칼로 딱 해서 오려내버립니다. 10월 둘째 주를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결실의 계절, 단풍의 계절, 10월 둘째 주가 없으면 좋겠다니. 저는 10월 둘째 주가 되면 일주일 내내 은근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10월 둘째 주가 어떤 줄까? 노벨상이 발표되는 겁니다. 월요일날 노벨상 5개를 다 발표하면 좋겠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찔끔 이웃 나라는 백동숙 하나만 35년 연구해서 말라리아 치료약을 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아우성인데 또 이웃 나라 일본은 박사학위도 없는 중소기업 연구원이 디지털 카메라 원리를 개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일본, 중국 축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골프를 해도 지지 않는데 딱 24대 빵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미워하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24대 빵 명실상부하게 극명하게 우리가 패배한 게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24대 빵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크게 반성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120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205명이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100명당 22명입니다. 22%. 전 세계 인구의 22%가 유대인이라면 말 되죠? 그죠? 근데 전 세계 유대인의 인구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 그 다음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또 750만 명, 얼마예요? 1,400만. 1,500만 명이죠. 750 더하기 750이니까 1,500만 명.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 1,300, 2,300 합하면 얼마요? 1,600이죠. 우리나라 경기 인천 인구 1,600, 전 세계 유대인 합하면 1,500. 1,000명당 2명이. 아니 1,000명당 2명인데 노벨상 수상자는 100명당 22명이에요. 이야, 인구수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인구수는 훨씬 적네. 아하, 유대인은 머리가 좋은가 봐.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매년 영국에서 발표하죠. 전 세계 IQ 랭킹. 지난 10년간 1등 해본 나라가 3나라 바뀌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공교롭게 아시아 3나라 외에 IQ 랭킹에서 1등 해본 나라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1등. 대한민국 국민 평균 IQ 얼마인 줄 아세요? 106. 혹시 이 방에 106 안 되신 분은 대한민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노벨상의 22%를 차지한 유대인의 IQ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전 세계 IQ 3자리 나라가 13개 나라 바뀌었어요. 작년에 중국이 IQ 113등이었겠죠? 잘난 유대인들 작년에 96, IQ 랭킹 58등이었어요. 아니 인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인구는 훨씬 적고 IQ가 높은 줄 알았더니 IQ는 우리가 10이나 낮고 국민 평균 IQ가 10 낮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야? 당연한 질문이겠죠? 도대체 뭐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스타트업 네이션을 우리말로 창업국가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가 100번도 더 나와요. 영어가 아니라서 영어 사전에 안 나와요. 문맥상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원저자를 제가 그 당시에 미국 벨 연구소 있을 때 번역을 했으니 벨 연구소 오라고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도대체 후츠파가 뭐지? 했더니 이 양반이 아하, 후츠파 안에 7가지 정신이 담겨 있어. 그래서 7가지 정신이 뭔가 봤더니 우리는 106mm 총과 총알이에요. 유대인은 96mm 총과 총알이에요. IQ를 구경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총과 총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녹슬어갈 뿐이죠. 네, 방아쇠를 당겨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주저주저 하면서 방아쇠를 못 당기고 있는 사이에 유대인 아이들 후츠바라는 국민성으로 겁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 7가지 요소는 주저하지 않고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7가지 후츠바 정신. 전 세계 1,500만 명의 유대인은 전 세계 어디 있건 7가지 후츠바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IQ는 그거밖에 안 되고 인구수도 훨씬 적지만은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낸 거다. 7가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여기 신문도 있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포멀리티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거는 형식타파. 얼마나 이 나라가 형식타파인지. 이거는 지금부터 한 얘기는 창업국가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회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장군이 거기 앉았어요. 그 옆에 커피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당연히 장군의 몫이에요. 제가 과장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장군의 몫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하, 유대인들이 상당히 다르군.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면 정말 유대인들 완전 팩트예요. 유대인들은 장관이 됐든 총리가 됐든 사령관이 됐든 이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닉네임을 불러요.
키가 크면 꺽다리예요. 지금 현재 육군 참모총장이 이스라엘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면 언론에서 할 때 그 사람 부를 때 꺽다리라고 불러요. 이름 안 불러요. 네타냐후, 우리는 네타냐후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에서는 비비라고 불러요. 비비. 비비가 뭔가 했더니 산토끼처럼 날뛰는, 여기저기 날뛰는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로 인포말해요. 여러분, 포멀한 사회에서 창의력이 부서지니까 인포멀한 사회가 창의력을 부서져요. 두 번째가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의 권리,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마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세상에는 나쁜 질문은 없단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은 다 좋은 질문이지 나쁜 질문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다. 우리는 어때요? 질문할 때 이거 가지고 내가 혹시 바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세상에 엄마가 나쁜 질문 없다고 했어요. 하여튼 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1시간 내내 학생들 질문 답변 질문으로 그게 끝나버려요. 가르쳐준 실탄에 적고 가르쳐준 거 거의 없어요. 문제만 내주고 너희들끼리 질문 토론해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내가 먼저 오늘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죠. 선생님이 실판에 적어주니까. 이스라엘은 문제만 주고 아이들끼리 토론 질문. 엄마가 오늘 뭘 배웠니? 하면 아이가 답을 못해요. 왜? 질문 답변 토론 질문을 했는데 엄마가 뭘 배웠니? 하니까 질문. 스테브데어 메셔, 섞임이라는 뜻입니다. 섞임. 이 나라는 남의 울타리 너머로 빤히 들여다보면서 애들 일일이 간섭하는 건 아무 흠 아니에요. 여성이 좋은 핸드백 요원 쫓아가서 어느 제품이에요? 값은 얼마예요? 브랜드는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물어보는 게 전혀 흠이 아니에요. 싸가지가 없죠. 푸치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네 번째가 리스테이킹, 위험 감수. CEO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 아니면 뭐가지가 아니라 둘이 이 말을 마주대고 토론하고 이 미션 성공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0% 정도 실패 가능성이 있겠지? CEO가 먼저 실패 가능성을 언급하기 때문에 팀장은 이거 못하면 뭐가 되니까 안 해가 아니라 과감하게 데시전에 힘을 갖는 것. 다섯 번째가 미션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향. 명령이 내려가면 이 나라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돼 있죠. 대신에 이런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That's okay.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돼 있죠. 이 세상에는 불가능이란 없어. 여섯 번째가 tenacity, 끈질김. 제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교훈이라는 뜻이죠. 이 나라는 실패를 하면 반드시 저울에다 올립니다. 눈금이 딱 2개 박혔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금이 constructive failure로 넘어가는 순간 거짓말 안 보태고 훈장과 똑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방금 내가 얘기한 7가지 정신이 발휘되는 사회에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다. 도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방아쇠 잠기겠죠? 네. 그래서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낮고 인구수도 작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0.2% 인구, 22% 일당백이죠. 그 답을 저는 이 단어 흡수파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흡수파라는 이 문화를 장유유서 대신에 흡수파라는 7가지 문화를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총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한다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가능하다. 제가 몇 년 전에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매주 수요일마다 하죠. 최순실 것 이후로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때 거기는 사장단 회의를 하면 반드시 1시간 외부 강연을 듣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삼성이 X축 세계 넘버원인데 Y축 잘하려면은 이 7가지 정신 없이는 절대 안 돼. 제가 사장단 회의에서 아주 단언했습니다. 삼성그룹은 현재 임원 승진,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승진할 때마다 2시간씩 스파 교육을 제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파 7가지를 여러분 조직 안에서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 7가지의 특징은 뭡니까?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CEO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CEO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리딩하는 그룹이 숙박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excuse를 해줘야 돼요. 양해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흡주파의 7가지를 여러분이 강조를 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지막 이제 진짜 사정입니다. 제가 창업국가를 번역을 하고 나서 TV 다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독자들이. 그래서 카메라 4대 가지고 와서 한 달간 아프리카 척추이다 도대체 뭐니? 흡주파로 일어서라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가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흡주파로 일어서라 하면 나오거든요. 이번 주말에 3시간 투자하십시오. 하나당 1시간이니까. 그럼 여러분 일단 500만 원 걸어요. 왕복 비행기표 200만 원, 호텔비 300만 원. 현재 여러분 비행기 끌고 하려고 해도 현재 비행기 없죠?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보시고, 혹시 세리 CEO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오른쪽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갔다 온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쓴 게 흡주파로 일어서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페레스 대통령의 5자는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다면 갓 태어난 이스라엘을 70여 년 동안에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만든 이야기, 페레스 대통령의 5장.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게 좀 개념적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리더십 그리고 혁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그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죄송합니다.